하루 수천만 원어치 기름을 팔고도 다음날 탱크를 채울 돈이 없어 주유기를 멈출 위기에 놓인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기에는 5만 원, 10만 원짜리 결제가 쉴 새 없이 찍힙니다. 그런데 영업이 끝난 뒤 통장을 열어보면 그 많은 돈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기름값이 떨어져도 폭등해도 주유소가 살아날 틈은 없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많은 매출은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기름값이 내려도 올라도 주유소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주유소를 집어삼키는 이 함정은 한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장사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경기가 얼어붙어도 출근길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유행이 뒤집혀도 사람들은 결국 기름을 넣어야 했습니다. 광고 한 번 하지 않아도 손님이 알아서 밀려들었고 자동차가 늘어날수록 주유기는 쉴 틈 없이 돌아갔습니다. 도로 옆 좋은 자리에 주유소 하나만 잡으면 평생 먹고 산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매일 수백 대의 차량이 간판 아래로 쏟아져 들어왔고 가격표의 숫자가 오르면 하루 매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누구도 이 황금알을 낳는 장사 안에 이미 치명적인 덫이 숨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차량은 여전히 들어왔고 주유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쩡해 보이던 간판들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영업 중인 주유소는 2020년 말부터 2024년 말까지 714곳이 사라졌습니다. 이틀의 한 곳꼴로 주유소 간판이 꺼진 셈이에요. 사람들은 범인을 곧바로 전기차로 지목했어요.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판매 가격도 함께 올랐으니 그동안 벌만큼 벌었던 주유소들이 결국 시대에 밀려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폐업한 주유소들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이 설명은 깨져요. 전기차가 주유소 위기를 시작한 첫 번째 원인은 아니었어요. 전기차가 지금처럼 빠르게 늘기 전부터, 손님이 본격적으로 줄기 전부터 주유소는 정유사가 정한 공급 가격과 경쟁자가 압박하는 판매 가격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차량이 들어오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매출 가운데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주유기에는 하루에도 수천만 원이 찍혔지만 그 돈 전부가 점주의 수익은 아니에요. 2026년 7월 현재 휘발유에는 리터당 약 698원의 유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900원으로 잡으면 판매 금액의 약 37%가 세금인 셈이에요. 여기에 정유사에서 사온 기름값까지 빼면 주유소가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공급 가격과 판매 가격 사이의 좁은 차액뿐이었습니다. 그 차액에서 카드 수수료와 직원 월급, 임차료, 전기료, 시설 유지비까지 빠져나가요. 더 큰 문제는 기름을 많이 팔수록 탱크를 다시 채우는 데 필요한 돈도 커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수천만 원어치를 팔았다고 해서 그만큼 현금이 쌓이는 것은 아니에요. 팔아버린 기름만큼 다음 물량을 다시 사와야 하고 유가가 오른 날에는 같은 양을 채우는데 더 큰 돈이 필요해요. 주유소는 많이 팔수록 부자가 되는 장사가 아니라 더 큰 운전자금을 계속 밀어넣어야 하는 장사였던 겁니다. 매출은 커졌는데 다음 기름을 살 돈이 부족해지는 역설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돈을 늘리기 위해 판매 가격을 조금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주유소 사장은 판매 가격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는 점이에요.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과 가격 비교 서비스를 통해 주변 가격을 바로 확인하고 품질 차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기름은 리터당 몇십 원만 비싸도 더 싼 곳으로 이동해요. 정유사에서 사오는 공급 가격은 마음대로 낮출 수 없는데 판매 가격은 경쟁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밖에서 이 장사를 바라보는 운전자들의 인식은 정반대였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주유소 가격은 기다렸다는 듯 바로 뛰고 내려가면 왜 가격표는 찔끔찔끔 내려가느냐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름값이 오를 때는 주유소가 빠르게 이익을 챙기고 내릴 때는 최대한 버티며 또 돈을 번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탱크 안의 재고까지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싸게 사둔 재고를 비싸게 팔아 잠시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탱크가 비는 순간 상황은 뒤집혀요. 다음 물량은 오른 가격으로 다시 사와야 하고 그만큼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해요. 판매 가격을 오른 원가만큼 올리면 손님이 더 싼 주유소로 이동하고
늦게 올리면 그 차액을 점주가 떠안아야 합니다. 가격이 내려갈 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탱크 안에는 이미 비싸게 사온 기름이 남아있는데 주변 주유소가 먼저 가격을 내리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리면 재고 손실을 떠안고 늦게 내리면 손님이 빠져나가요. 결국 중요한 것은 기름값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가 아닙니다. 공급 가격은 먼저 움직이는데 판매 가격은 경쟁 때문에 제때 따라가지 못한다는 시차가 문제입니다. 마진을 지키기 어렵다면 비용을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점주들이 꺼내든 카드는 셀프 전환이었습니다. 주유원 2~3명의 인건비를 줄이면 매달 수백만 원의 고정비를 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셀프 운영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적어도 당장은 사람을 줄이는 것만으로 폐업 시계를 늦출 수 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비용을 줄여도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기름의 양까지 만들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고유가가 이어지면 운전자들은 불필요한 운행을 줄였고 시장 전체에서 소비되는 기름의 총량도 줄었어요. 리터당 가격이 올라 매출액은 커 보일 수 있어도 판매량과 순이익까지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내연기관차의 연비 개선과 하이브리드 전기차 확산까지 겹쳤습니다. 2025년 말 친환경차 누적 등록 대수는 349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는 이미 얇아질 대로 얇아진 수익 구조 위에서 팔 수 있는 기름의 양까지 줄인 후발 압력이었습니다. 셀프 전환으로 비용을 줄여 시간을 번 주유소들은 이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와 맞닥뜨렸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시장의 모든 주유소가 동시에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판매량 감소의 충격을 버틸 수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판매량이 많은 셀프 주유소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고정비를 더 많은 판매량에 나눠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세차장과 편의점까지 갖춘 곳은 기름 판매 밖에서도 수익을 만들 수 있었어요. 반면 판매량이 적은 소형 주유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손님이 줄어도 임차료와 시설 유지비, 탱크 검사비 같은 고정비는 크게 줄지 않았어요. 이를 나눠 부담할 판매량만 감소했고 부대 사업이 부족한 곳은 기름에서 남는 좁은 마진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줄어들수록 가장 먼저 무너진 곳은 단순히 기름값이 비싼 곳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든 만큼 비용도 줄일 수 없었던 작은 주유소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버티기 전에 문을 닫으면 될까요? 주유소의 진짜 함정은 무너진 뒤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사가 안 돼도 곧바로 빠져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장사도 문을 닫으려면 철거비와 원상복구비가 듭니다. 하지만 주유소는 폐업 비용의 규모가 달랐습니다. 단판과 주유기만 철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하 유류 탱크와 배관을 철거하고 토양 오염 검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오염이 발견되면 오염된 흙을 걷어내고 토양을 정화해야 했습니다. 과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인용한 분석에서는 300평 안팎의 주유소를 기준으로 시설 철거와 토양 정화에 약 2억 원이 들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오염 범위가 넓으면 비용은 그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었습니다. 적자를 멈추기 위해 문을 닫으려 해도 마지막에는 억 단위의 폐업 비용부터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더 잔인한 것은 이 청구서가 장사가 잘 될 때가 아니라 다음 기름을 살 현금마저 바닥난 마지막 순간에 날아온다는 겁니다. 적자가 쌓여도 폐업에 더 큰 목돈이 필요해 곧바로 문을 닫기 어려웠습니다. 탱크와 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땅을 제값에 처분하기도 어렵고 다른 용도로 바꾸는 일도 막힐 수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을 돈이 없어 다음 날도 가격표에 불을 켜는 겁니다. 결국 가장 먼저 바닥난 것은 기름이 아니라 빠져나갈 출구였습니다. 주유소의 진짜 문제는 기름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탱크가 비면 다시 채우는데 돈이 들고 장사를 멈추면 땅속의 탱크를 비우는데 또 돈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기름을 파는 장사였지만 안에서는 계속 돈을 집어넣어야만 멈추지 않는 거대한 탱크와도 같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순간은 기름이 떨어질 때가 아니라 더는 그 탱크를 채울 돈도 없고 비울 돈도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오늘도 도로 위 주유소의 가격표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이 장사가 잘 된다는 신호인지 문을 닫지 못해 버티고 있다는 신호인지는 밖에서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은 주유소의 간판이 아니라 계속 버티